그 작전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150대의 항공기, 수천 명의 병력, 그리고 2시간의 침묵. 그날 밤 베네수엘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새벽, 나는 작전명 단호한 결의의 보고서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정말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벌어진 일인지 의심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이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었다고 말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건 오히려 전시에 가까운 정밀작전이었다. 합동참모본부, CIA, NSA, 우주군까지 총동원. 헬리콥터가 해수면 100피트 상공을 가르고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하늘을 덮었다. 카메라 없는 새벽 2시, 그들은 마두로의 관절을 조용히 포위했고 2시간 만에 미 해군 강습 상륙함으로 대통령 부부를 실어 날랐다. 아무도 총을 겨누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다. 그날 밤은 전면 침묵 속의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는 주권 국가가 아니라 전략적 무력화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2026년 1월 2일, 미국은 마두로를 납치하듯 데려갔다. 심리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었다. 그날의 작전은 총성이 없었지만 전쟁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돌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건 법 집행인가? 주권 침해인가? 전 세계는 그 질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마약 카르텔의 수괴로 규정했고 세 차례나 공개석상에서 군사작전은 선택지가 아니다. 이미 필요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계획된 작전의 정당성을 선포하는 프레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개시 이전, 트럼프는 마두로와 비공식 통화를 가졌고 망명 권고, 거절, 해상 봉쇄 강화, 최종 작전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두로는 버티며 미국인을 인질로 삼았고 미국은 이지스함과 병력 4,500명을 해상에 배치한 채 폭격 없는 포위를 지속했습니다. 그 후 작전명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고 세계는 작전이 끝난 후에야 그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면전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헬기 한 대가 피격되었고 베네수엘라 북부엔 40명 사망자가 나왔으며 작전 종료 후 마두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까요? 미국은 침묵했고 언론은 정의의 승리라 표현했지만 정말 정의는 작전을 명령한 쪽에만 있었을까요? 그 순간 나는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군사력이 정당성을 대신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 대신 법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침묵 속 전면전을 택했다. 2026년 1월 2일 미 국방부는 단호한 결의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명분,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국제기소 회피 및 인질 활용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구성됐다. 작전의 전체 구조는 3단계 비대칭 합동 전략이다. 1. 정보 수집 및 잠입 프레임. CIA, NSA, NGA 중심 정보 수집. 마두로의 거주지, 식습관, 반려동물까지 파악. 작전명 비공개 유지. 2. 공중 장악 및 방공망 무력화. 항공기 150대 이상 출격.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감시기 포함. 해수면 100피트 비행 헬기 투입. 방공망 침묵. 피격 헬기 한 대, 전력 유지. 3. 진입, 체포, 이송 현지 시간 기준. 1월 2일 오후 10시 46분 트럼프 승인. 오전 2시 1분 관저 진입. 오전 3시 29분 마두로 부부 이오지마급 강습 상륙함 승선. 미군 인명 피해 0명, 베네수엘라 측 사망 40명. 작전에 투입된 병력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군 병력 4,500명과 이지스함 전개가 작전 전 이미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전은 법무부가 주도한 기소대상 체포 작전으로 발표됐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는 제한적 전면작전으로 평가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작전 전 외교 협상 종료 후 군사 전환. 2. 베네수엘라 영공 주권 무시. 3.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 사용. 4. 작전 후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공습 발생.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작전만 발표했다. 이는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보기 드문 고강도 합법성 프레임 위장형 군사작전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150대 항공기, 헬기 피격, 사망 40명. 이건 정밀작전이 아니라 제한적 전쟁이다. 미국은 이 작전을 군사 개입이 아닌 법 집행의 연장선이라 주장했다. 즉 마두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제 마약 카르텔 수괴이며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형사 피의자라는 정의였다. 이 프레임은 군사적 개입을 법적 집행으로 전환시키는 정당성 생산 메커니즘이었다. 전략적으로 보면 이 작전은 다음과 같은 3중 프레임 구조를 띈다. 1. 법적 프레임. 이는 전쟁이 아니라 국제법적 기소 대상자에 대한 체포다. 미국 법무부의 기소장 발부. 마약 카르텔 지정 UN 마약 범죄 조약상 강제력 허용 주장. 베네수엘라의 주권은 인정하되 법 위에 군림한 권력은 예외라는 전제. 2. 심리전 프레임. 작전은 조용하고 빠르게 불확실성과 공포로 상대를 무력화했다. 마두로 측 작전 전날까지 인질 외교회담 추진. 작전은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 언론보다 먼저 작동한 군사 전략으로 정보 격차 조성.
헬기 저고도 침투, 야간 시점 설정으로 심리적 우위 확보. 3. 전략적 프레임. 중남미 전략 자산 보호와 자원 차단이 본질적 목적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봉쇄. 미 국방부 전략 비축유 활용 발표. 러시아 이란과의 연계 차단 목적 병행. 군사작전과 경제 제재를 병렬 운용. 이 세 가지 프레임은 현대 미국식 개입 전략의 표준 모델이다. 즉, 전쟁을 하지 않고 법과 정보, 전략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구조다. 하지만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긴다. 법의 이름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가? 심리전과 기습을 병행하면 상대 국가의 외교적 대응권은 보장되는가? 자원 확보가 포함된 작전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 질문은 작전의 정당성이라는 프레임이 사실은 정치적 계산의 도구가 아니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작전은 군사력이 아니라 법 집행이라는 말로 포장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무력 외교 전략이다. 이 작전이 실행되기까지는 단순한 명령 하나가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실패의 축적이 있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이미 수년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마두로 정권은 2025년 사면임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정식 승인 거부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 후 11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경제 제재 해상 봉쇄를 동시에 발동했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은 이를 러시아 중국과의 에너지 밀착 카드로 역이용하며 미국의 제재는 불법적이며 식민적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미국인을 억류한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인질 외교에 나섰고, 미국은 한밤중에 비공개 작전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작전 개시 직전 트럼프는 마두로에게 망명 또는 사임을 요청했지만 마두로는 이를 공개 거부했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맞섰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작전 승인 시점은 동부시간 기준 1월 2일 오후 10시 46분이었다. 이 결정 뒤에는 군사 개입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판단이 있었다. 즉, 외교적 접근 실패, 제재 효과 미비, 인질 사태로 인한 자국민 위협, 석유 전략적 자산에 대한 국가 이익 침해, 이 네 가지 조건이 겹쳐지면서 미국은 선제적 비공식 작전 수행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는 충분한 외교적 수단을 다 사용했는가, 혹은 자원 확보 목적은 없었는가라는 국제사회의 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작전은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외교와 무력 사이의 경계선을 넘은 첫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기다리지 않았다. 외교와 제재의 수단이 바닥나자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 작전을 보며 저는 두 가지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2011년 미국의 빈라덴 작전입니다. 그때도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의 사전 통보 없이 야간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켰고 목표 대상만 확보한 뒤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 결과를 통해 정의의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유사성 불법 침투, 주권 국가 작전, 고위 인물 체포 제거. 하지만 이번 마두로 작전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테러리스트가 아닌 현직 국가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푸틴은 자국민 보호와 범죄자 제거라는 명분을 들이댔고 서방은 그것을 침략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자신이 만든 국제 규범의 경계선에 스스로 선 것입니다. 대조점 법적 명분 vs 정치적 행동. 저는 한국의 외교 전략도 이 사건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독도나 대만 유사시에 외부 위협에 직면했을 때 과연 한국은 국제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150대 이상의 항공기와 이지스함, 4,500명 해군을 투입했고 반공망 무력화, 심리전, 외교 협상 실패 후 군사전환이라는 정밀하고 계산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한미동맹 기반의 억지력 구조 강화, UNASEAN 등 다자외교 병행, 경제 제재, 국제기구 활용, 사이버 심리전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반전을 느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정당성은 끝까지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국가의 이름으로 무력을 행사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서명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대한민국 외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장면이 될 것입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정당성은 남지 않았다. 그 교훈은 한국에게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이제 정의라는 단어만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그걸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법의 이름을 외쳤지만 실제로 움직인 건 헬기였고 항공기였고 전장의 데이터였습니다. 국제 질서는 더 이상 규칙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전략과 이익, 그리고 타이밍을 가진 쪽이 그 룰을 새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선 대만 남중국해 북핵 문제 위에 놓여있고
동맹 외교와 국제법 준수 사이에서 늘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전략 자산과 무역로, 에너지 의존도에서 미중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만든 이 새로운 선례는 우리에게 칼이 될 수도 방패가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번 작전에서 드러난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무력은 언제든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정당성은 언젠가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 없는 힘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이 당신을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작전은 미국의 힘을 보여준 동시에 국제 질서의 허점을 드러냈다. 다음 타깃은 누가 될까?